오늘 두 번째 영상이네요, 선생님은. 자, 2021년을 대비하는 수능 특강 적용학습 1강에 구지가와 함께 실려있는 한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시는 뭐 수능에는 별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EBS의 문학은 사실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나올지 우리가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또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시. 네. 선생님도 처음 보는 작품이었어요. 되게 낯선 작품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고등 문학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작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독해하는 거, 이런 거는 문학의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시고요. 선생님이 한자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일단 형식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 줄에 한자가 7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줄이 일단 이렇게 8줄 이상이었어. 8줄 이상, 10줄 이상. 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배율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배율. 여러분, 한시의 형식 중에 가장 많은 걸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네 줄짜리가 제일 많아. 네 줄짜리는 우리가 절구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줄의 배가 돼요. 네 줄의 배가 되면 8줄이 되죠. 이렇게 8줄이 되면 이걸 율시라고 이야기해요. 율시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 이상을 넘어가서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 8줄에서 10줄 이상이 막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는 배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배율이고요. 그리고 글자가 한자가 한 줄에 몇 개 있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꽃샘바람이라는 이 한시는 7언 배율시가 되는 겁니다. 네, 한시의 형식 이해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신 할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는 거지. 이 이규보의 꽃샘바람이라는 7언 절구의 시는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얼마든지 내실 수 있겠죠.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내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7언 절구 아니다. 여러분 절구는 4줄짜리여야 된다. 율시는 8줄이 나와야 된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는 뭐라 그런다? 7원 배율시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자, 한시의 형식 잡아봤고요. 작품 제목 한번 볼까요? 꽃샘 바람. 자, 요 자연물은 중심 시적 대상이 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작품 제목에 자연물이 있으면 그 자연물은 그 시를 지배하는 주인공, 지배적인 대상, 중심시적 대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람이다. 그런데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다? 꽃을 시샘하는. 네, 여기 한시의 제목은 투화풍이라고 써 있는데 질투하다라는 뜻이야. 질투하다. 그러니까 꽃을 질투하는 바람 이렇게 한시의 제목을 풀어보면 그렇거든요. 꽃을 시샘하는 꽃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는 바람이다라는 작품 제목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꽃샘 바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규보라는 작가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품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법 자체는 뭐가 쓰였구나. 꽃을 시샘한데 시샘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인격화가 일어난 거죠. 의인법이 쓰여 있다라는 거, 지배적 대상과 관련해서는 의인법이 쓰였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제목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배적 대상이 잡혔어, 제목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중심 독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배적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이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지배적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시고요.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는 독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를
독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선생님 지금 잡아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의 제목이 자연물일 경우에 그 자연물은 그 시를 지배하는 중심 대상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독해할 때, 시를 독해할 때 그 대상의 속성, 그 대상의 성격을 시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봐라. 그리고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 시를 독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독해 방식에 맞추어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꽃샘바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까를 주목하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같이 본문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꽃이 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 하네. 여러분, 자, 주어 찾으세요. 사람들은 주어죠. 꽃샘바람이라고 한다네. 이건 인용했단 얘기야. 그러면 사람들이 꽃 필 때 부는 미친 바람, 꽃이 필 때 왜 미쳤다고 얘기해요?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쁘잖아.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휙 불면 그 꽃들이 다 꽃잎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친 바람인 거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꽃샘바람이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꽃을 질투하는 바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누가?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응? 아,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마이너스라고 부른다, 마이너스의 바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요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렇게 이 통념상, 이 봄에 부는, 꽃이 필 무렵에 부는 바람을 사람들은 이렇게 꽃샘바람이라고 불렀는데, 이때는 의미가 뭐다? 네, 마이너스다. 아름다움을 샘내는 바람, 부정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의미로 사람들이 꽃샘바람이라고 부르더라, 미친 바람이라고 부르더라 이거죠. 이건 통념인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 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 우리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보조서가 갖고 있는 성격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기 앞서서 우리가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그럼 그 뒤에 접속사 뭐가 붙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하지만 나는 달라. 이렇게 한국말의 뉘앙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꽃이 필 무렵에 부는 바람을 미친 바람이다, 꽃샘바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투화풍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계속 가십시다. 조물주가 주어입니다.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끝없는 비단 플러스죠? 가위질해 놓은 듯 만드셨어요. 듯, 여러분 표현법 뭔가요? 직유죠. 여러분, 가위질해 놨다라는 거는 어떤 무슨 아이가 종이를 막 마구 가위질해서 오려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물주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신이야, 창조신. 창조신이라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분이 가위질을 했다라는 거는 막 꽃을 비단을 가져다가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했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재단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우리의 고전 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비단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옷 보늘 뜨듯이 재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 비단천이 있었으면 막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막 하트 모양의 이런 꽃잎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예쁘게 정성을 들여 이렇게 예쁘게 잘라 놓은 것처럼 그렇게 꽃을 만드셨다는 거죠. 플러스야 마이너스 여러분? 플러스야. 그런데 이 꽃을 만든 주체가 누구야? 조물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잠깐 영상을 찍었다가 다시 찍는데 연결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어디까지 봤었냐면 조물주가 정말 아름다운 비단을 이렇게 예쁘게 오려가지고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정성껏 만드셨다라는 것까지 봤어요.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공력이라는 건 여러분 공들이고
애쓰는 것이란 뜻이야. 이렇게 공력을 허비했어. 누가 여러분 비단에다가 꽃을 정말 한 송이 한 송이를 이렇게 예쁘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한 송이 만들고 또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오늘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그래서 막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한 송이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 누가? 조물주가 그렇게 힘을 썼으니 조물주가 그렇게 힘을 썼으니 주체가 조물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특히 주체를 바꿔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도 꽃샘바람을 가지고 주체를 바꾸는 선택지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EBS 교재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나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를 바꾸는 선택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 자꾸 주체를 잡아보는 거야. 여러분도 낯선 시들을 읽을 때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굴까? 주어가 누굴까?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따져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는 중심 시적 대상이 꽃샘바람이잖아.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조물주가 꽃을 만든 주체로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체는 바람이 아니고 조물주라는 걸 여러분이 잡고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공력을 허비했어. 공들이고 애써서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만들어낸 주체는 누구다? 조물주다. 그 얘기죠. 그러니 꽃을 아끼는 마음이 응당 적지 않으련만 얼마나 꽃을 아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 예쁜 비단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정성껏 공을 들이고 애써가지고 한 송이를 만들었잖아.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귀하겠냐 그 얘기지. 응? 누가 주체는 계속 조물주야.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누가? 조물주가. 그러니까 이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에게 명령하는 존재는 조물주인데 이 조물주가 꽃을 정성껏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세상에 쫙 퍼뜨려 놓은 다음에 야 바람아 가서 너 되게 샘나지? 가서 망가뜨려. 이렇게 명령할 리가 있었겠냐 그 얘기인 거죠. 그랬을 리가 없는 거죠. 자, 니은에 사용된 표현법 보냈겠는가? 여러분 의문형 종결어미. 표현법 뭔가요? 이 정말 질문한 건가요? 미친 바람 보냈겠는가? 질문한 거 아니고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서리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서리법이 나올 때는 여러분 해석을 반대로 하시면 되는 경우가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라는 건 이걸 평서형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미친 바람을 보냈을 리가 없다. 미친 바람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담겨있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거야. 조물주가 미친 바람을 꽃에게 보냈을 리가 없다. 왜? 조물주가 엄청난 공력을 허비해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단에 한 올 한 올을 이렇게 정성껏 잘라가지고 가위질을 해서 꽃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꽃을 아낄 것이기 때문에 미친 바람을 보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근거 선생님 정리했습니다. 조물주가 꽃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꽃의 보조관념 나왔어요, 여러분. 비단이 보조관념이다. 뭐뭐 하는 듯 했으니까 사용된 표현법은 직유가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십시다. 바람이 이제 주어가 바람으로 바뀌었네.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의 명령이라는 건 앞에서는 뭐겠어요, 여러분? 꽃을 아끼는 거겠죠. 꽃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 주지 않겠는가. 목적어 바람이 이렇게 하늘이 꽃을 아끼는 마음을 어기고 시샘을 해가지고 꽃을 망가뜨린다면 하늘이 바람을 죄를 주지 않겠는가? 이것도 뭐야 여러분? 설이죠. 반드시 하늘이 바람을 죄를 줄 거야. 벌을 내릴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바람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자, 이런 법 구체적인 내용 자연이 하늘의 이치를 어기는 거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조물주의 뜻에 자연이 모두 다 이렇게 순응하고 따르는 거. 그게 자연의 섭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그 자연의 섭리, 하늘의 뜻, 조물주의 의지, 조물주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길 리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나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조물주가부터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까 근거가 되어서 이 사람의 주장이 이제 비로소 나온 거야. 나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자, 사람들의 말은 뭐다? 바람이 꽃을 시샘해서 하필이면 꽃필 때 불어서 꽃잎을 떨어뜨린다. 그러니 봄바람은 꽃샘바람이야. 라는 사람들의 말이 자기는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잘못이다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뭐다? 조물주가 꽃을 너무 사랑해서 만들었고 바람이 그 조물주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조물주의 뜻을 어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꽃샘바람이라는 이름은 잘못 붙여진 것이다 라는 걸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거야. 표면에 등장한 시적 화자죠. 그 시적 화자가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꽃샘바람이라고 명칭을 붙인 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자기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시의 사람들은 플러스야 마이너스 여러분? 마이너스. 조물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바람이 불었단 말이야. 그리고 꽃잎이 지니까 이건 나쁜 바람. 그냥 이렇게 현상만 보고 바로 생각해서 조물주의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인 거죠. 근데 나는 그래 안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플러스고요. 나와 사람들은 대비관계에 있었다라는 게 정리가 된 거죠. 네, 그 다음 보시죠. 그러면 화자가 생각하는, 이건 화자의 생각이야. 바람의 직책이 뭐니? 아까 선생님이 꽃샘바람 작품 제목 나왔고 지배적 대상인 바람의 속성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거야. 바람의 속성이. 여기선 직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직무, 책임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다. 해석해도 바람의 직무, 책임이 뭐냐? 만물을 고무하는 거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고무하는 것이야. 고무하는 거 플러스야. 뜻이 뭐냐면 여러분 고는 붓고자고요. 무는 춤추는 거야. 막 북을 쳐주면서 막 춤을 춰주는 거야. 뭐 생각하면 되냐면 축구 경기가 막 일어나. 그러면 옆에 반드시 관중석에서 뭐가 있죠? 응원하죠. 응원. 사람들이 막 북도 두드리고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면서 잘해라 잘해라 파이팅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게 고무하는 거야. 고무하는 거.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거.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 바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 바람은 여러분 엄청 플러스. 우리 여러분 경기가 열리는데 옆에 막 응원하고 있는 파이팅 츄 하고 있는 사람들 없다고 생각해봐. 운동할 사람들이 힘이 나겠어요? 그런 힘이 나지 않겠죠. 그걸 누가 해줘요? 바람이 해주고 있다는 거야. 응원가를 막 불러주고 있는 거야. 만물의 은택을 입히니. 은혜를 입히니. 덕택, 은혜와 덕택이란 뜻인데 은혜라고 그냥 해도 되지. 만물의 은혜를 입히는 존재가 누구야? 바람이야, 바람. 그러니 바람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엄청 플러스야. 막 응원가를 불러주면서 은혜를 끼치면서 막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야. 그런 바람에게 뭐가 없을 거야? 사사로움이 없을 거예요. 자, 사사로움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사로움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야. 사사로움이 없다라는 건. 이게 개인사자란 말이야. 개인사. 그리고 여러분 이때 개인사 사사로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막 바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사로움이 있는 바람이라면 이러는 거지.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 개인적이다 보니까 바람 저거 너무 예쁜데 질투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야. 개인적인 생각이어가지고 가가지고 꽃잎을 확 떨어뜨린다든지 샘이 나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꽃은 예뻐 이 꽃은 예쁘고 이 꽃은 더 예뻐
그래서 이 꽃은 그냥 예뻐. 근데 내가 더 예쁘니까 얜 괜찮아. 근데 너는 너무 예뻐. 나보다 더 예뻐. 아우, 너 마음에 안 들어. 걔를 꽃잎을 떨어뜨리다든지. 이런 게 뭐야? 사사로움이야, 사사로움.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만물에게 막 어떤 애는 괴롭히고, 어떤 애는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바람에겐 있다 없다? 그런 사사로움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만물의 은택을 입히고 만물을 고무하는 것이 바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만일 꽃을 아껴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가정하죠? 그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역시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해석하면 돼.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없다. 뭐가 없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 꽃이 아껴. 꽃잎이 떨어지는 게 아까운 거지. 그래서 그 꽃잎을 영원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람이 한 점도 안 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 꽃이 생장할 수 있겠는가? 생장할 수 없다라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가정과 설이 생장할 수 있겠는가? 를 통해서 바람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꽃잎이 계속 거기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꽃이 생장, 여러분 그냥 성장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꽃잎은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나무와 뭐 사과나무 생각해 보시면 되죠. 꽃잎이 겨울까지 그냥 그대로 달려 있어요. 그러면 뭐 예쁘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꽃잎은 져야 돼요. 그리고 꽃잎이 진 그 자리에 가을이 되면 뭐가?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게 나무의 진짜 성장인 거죠. 꽃잎만 계속 달려있는 건 나무의 성장이라고, 그 생명의 성장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해줘야 돼? 꽃잎을 떨어뜨려 줘야 돼. 그랬을 때 그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자라서 그 열매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여러분? 씨앗이 담겨 있는 거야. 바람이 또 불어요. 바람이 또 불어서 그 열매가 떨어지죠.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썩어. 그리고 그 씨앗이 땅속 깊이 박혀서 거기서 다시 나무가 나와. 그렇게 생명은 태어나서 자라서 소멸했다가 다시 태어나죠. 생명의 순환입니다. 그게. 그 생명의 순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이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설이죠. 슬퍼할 필요 있다 없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 왜? 꽃이 지는 것이 무엇이니까? 이것 이퀄 뭐니까? 나무의 성장이니까.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네,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는 뭘 통해 만들어졌어? 꽃이 지는 걸 통해, 꽃의 소멸을 통해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다시 뭘 낳을 거야? 꽃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위문장의 의미는 뭐가 되냐? 꽃잎의 소멸, 열매, 다시 꽃의 생성으로 이렇게 생명의 순환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의 순환의 조력자가 누구야? 바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다? 이런 이치가 바로 오묘한 우주의 이치다 라는 얘기야. 오묘한 우주의 이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야. 사람들은 꽃잎이 져.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지는 순간의 현상만 봤어. 사람들은. 순간의 현상. 순간의 현상만 보고 통념을 만들어냈어. 통념의 결과 바람이 정말 쟤는 미쳤어. 저 바람. 꽃을 시샘에서 부는 바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비 나는 어땠어요? 나? 화자는요. 현상 너머에 있는 우주의 이치. 다시 말해 생명의 본질을 본 거죠.
그 생명의 본질이 이거야. 바람이 조력자가 되어서 태어나서 졌다가 그것이 열매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꽃으로 태어나는 그 생명의 순환, 그 생명의 본질을 본 거야. 그거는 현상만 딱 보면 돼, 안 돼? 현상만 봐서는 안 돼.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현상을 응시해야 돼. 여러분, 이런 태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는 이규보라는 작가의 분신이죠. 이규보라는 작가의 분신인 시적화자의 관조적인 태도, 그 통찰력 뭔지 알죠? 그 현상을 관통해서 관찰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야. 이런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상 넘어 꽃을 지게 만드는 그 바람,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우주의 이치, 생명의 순환의 이치를 아주 차분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통찰한 거죠. 그런 관조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어서 사람들과 나는 아주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묘한 이 우주의 이치, 그 생명의 탄생과 소멸, 그것이 다시 탄생으로 연결되는 그 이치는 묻지 말고, 이거 다 뭐야 여러분? 그러니까 소멸도 플러스야, 이 시에서는. 그죠? 그래서 슬퍼합니까? 안 합니까?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할 게 뭐랴 그랬단 말이야. 슬퍼하지 않아. 자, 소멸을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멸은 우리 일반적으로 슬픔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자, 우리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사람들은 술잔을 잡고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5개. 자, 고전 시가에서 선생님 영상을 계속 보았던 친구들은 술이 갖고 있는 속성 알고 있을 겁니다. 뭡니까? 풍류죠, 풍류. 술 말고 풍류와 관련된 거 여기 노래도 있네. 춤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어요, 여러분. 선생님 영상 쭉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풍류를 만들어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풍류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자, 그냥 노래나 부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자의 최종 태도, 봄바람에 대한 이 시의 지배적 상징물이었었죠. 지배적 대상이었던 봄바람에 대한 화자의 최종 태도는 뭐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그걸 받아들여 그냥 따르며 즐기자라는 풍류적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최종 정리를 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삶을 즐기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뭐뭐 하자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청유형이죠. 그런데 이 청유형은 여러분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청유형이 나오면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 그럴까요?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그런가, 여러분? 어떤 청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야. 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시에서 쓰일 때는 나에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뭘 부각하는 거다? 그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부각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청유형은 말 건네는 어조 아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여러분 갈래 한식 칠원 배우리다 얘기 아까 이미 했고요. 성격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확인하셨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놀고 즐기자. 유흥적이고 풍류적인 성격 보였습니다. 주제 발표하시고요. 자연의 이치. 생장과 소멸의 그 오묘한 이치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이 깨달음이 주로 표현법 서리적 의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특징, 꽃이 지고 피고 시각적인 이미지, 열매가 열리고 이런 거 시각적인 이미지 남아 있는 거죠. 생생한 느낌을 줘요. 시각 이미지가 많이 쓰이면 의인법 바람에 주로 쓰였고 지규는 꽃 쓰였죠. 비닷에 쓰였었습니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오따나땅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해제, 흔히 이른 봄에 부는 세찬 바람을 사람들은 투화풍, 질투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로 꽃샘바람이라 불러. 꽃이 부는 것을 바람이 시샘해서 회방을 놓으려고 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비가 나왔다? 사람들과 화자의 대비가 나왔다는 거 확인하고 있었죠. 만물에는 사사로움이 없어.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마음이 없으니 바람이 꽃을 시샘에서 불 리가 없죠. 오히려 바람이 없으면 꽃이 피고 질 수 없다. 생명이 성장해서 다시 생명을 순환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죠. 즉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순응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굉장히 관조적이고 통찰력이 돋보이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이규보의 꽃샘바람 투어풍이라는 한 시 한 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한시 체험 배울이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투어풍을 통해서 고려 말기의 신진 사대부였었죠. 이규보 선생이 갖고 있었던 정말로 자연의 그 현상 너머의 어떤 우주의 오묘한 이치를 꿰뚫어 보는 아주 철학자적인 안목이 돋보이는 작품 한 수를 공부하셨던 겁니다. 네, 투어풍이라는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